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2의 무역국인 캐나다에서 대해서 캐나다산 대부분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무역 전문가들은 핵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북미 무역 전쟁이 심화됐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열흘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연일 강조하자 오늘의 미국 시청자분들도 미군 생명만 중요하고 그동안 미국이 숨지게 한 이란인의 생명은 외면하냐 이런 비난도 강합니다. 중재국들이 새로운 휴전안을 제시했습니다. 열흘 동안의 새로운 휴전인데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이 대규모 합동 군사작전을 벌인다는 전면 공세작전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온리 커뮤니티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백인 분리주의 단체가 법적 도전을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한 백인 전용 정착지 네트워크, White Only Settlement입니다. 미 전역의 농촌 지역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결국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오빠 린지 그레이엄의 자리를 임시로 물려받은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노던 연방 상원 의원이 오빠 자리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에서도 상원 세습 이거 너무한데 멍청하다 이렇게 일단 반응합니다. 현 국세청장이 JP 모건에 재직할 당시 경쟁자와 직원들의 이메일과 업무 활동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본인은 부인합니다만 사실이라면 모든 납세자에 대한 방대한 또 민감한 금융정보를 관리하는 두 정부기관의 지도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장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보장국장 겸직입니다. 스페인 축구협회가 공식 SNS에 올린 스페인 월드컵 우승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토샵으로 제거한 사진을 올렸다 이런 주장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 빠진 그 순간의 사진이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이라고 제가 헤드라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용을 한 조항 자체가 대통령의 명령으로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뭐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많은 다른 그 무역 관련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이 없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되는 그런 조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헤드라인에 보시면 미국이 50%의 관세를 캐나다 상품에 붙였는데 이건 북미 무역 전쟁이 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대통령이 칼륨, 중요 광물, 어류, 또 에너지 이런 거 약간 제외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캐나다 상품에 50% 관세를 붙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사이의 USMCA 무역협정 거기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상품에도 이번에 관세는 50% 적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어떤 품목이냐? 개인적으로는 뭐 와인이 되겠고요. 캐나다 하키가 유명하잖아요. 하키 스틱 같은 것. 시멘트 같은 것, 연간 한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그 수입품에 50% 관세를 붙여라 하는 겁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하느냐? 30일 이내에 in 30 day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캐나다에 50% 관세를 붙인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미국산 술, 그리고 미국 뭐 유제품 농부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부당하게 차별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30년대의 관세법 338조랍니다. 그런데 이 1930년대의 관세법 338조는 지금까지 발효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차별한다 하는 그 기본으로요. 대통령에게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주고 그 조항이 할 수 있는 게 최대 관세가 50%입니다. 아예
대통령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광범위하고 나중에 문제가 났을 때 해결할 수도 없다 해서 지금까지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법적인 판례, 테스트 같은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301조, 잘 알려진 거죠. 이것은 의회라든가 아니면 무역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지 될, 그 전에 해야지 될 일이 많기 때문에 301조를 적용하지 않고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338조를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캐나다에 대해서 지금도 일부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하고 캐나다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장 많이 적용하는 그런 그 국가거든요. 캐나다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미국과 교역이 많은 국가입니다. 지금 캐나다하고 중국과의 무역 교역이 거의 비슷해요. 멕시코가 1위고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에 양적으로 방대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남부와 북쪽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교역이 많은 것이 당연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을 제외하고 캐나다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보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캐나다만이 미국이 이런 관세 하면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도 특히 캐나다에서는 전체적인 총리가 있고 각 주마다 또 총리가 따로 있잖아요. 주정부에. 그런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도 미국에 대해서 지금 반감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이 무역뿐만이 아니라 쉬운 한 번째 주로 편입한다든가 등등 때문에 미국 거 안 사 하는 보이콧가 너무 강한 겁니다. 특히 주류 같은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유 해서 캐나다가 보복을 하니까 이게 얄밉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미 지금 미국이 캐나다에 대해서 철강, 알루미늄, 뭐 이건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구리 15%에서 50%에 이르는 관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산의 소프트우드 럼버라고 하니까 좀 부드러운 그런 연재 목재라고 할까요? 여기도 35%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집을 수리할 때 하는데 지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 부품이 아닌 여기에 대해서 25%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붙이는 이 세금에 또 하나 50%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지금까지 미국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관세를 붙이자 캐나다도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차량 수입품에 대해서 25% 역으로 보복 관세를 붙여왔습니다. 이래서 그렇다 하는 거고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산불이 일어나는 과정도 그렇고 진압하는 과정도 그렇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미국의 미시건주라든가 이런 데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피해를 돈으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관세로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관세 50% 부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국제법도 그렇고 상식법도 그렇고 아니 산불이 나서 그 연기가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줬다고 관세를 내?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얘기였잖아요. 이번에 관세를 50% 부과하면서 산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캐나다가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서 미국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캐나다의 권리다. 왜냐하면 먼저 시작한 게 트럼프 미국이다.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나는 캐나다 지도자로서 취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그렇게 미국과 협의를 할 준비는 돼 있다. 캐나다 사람들만 이 관세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캐나다 상품에 그동안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내 가게에도 부담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긴 내용이잖아요. 이 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런 싸움이 미국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 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 USMCA,
여기에서 예외되는 것까지 다 하는 이런 것이니까 이건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 조치를 파기한 최신의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관세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온태리오의 주지사 더그 보그가 이분이 굉장히 목소리를 강하게 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50% 관세 붙이면 캐나다도 그 관세에 대해서 1달러 대 1달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대응을 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약 200억 달러 규모. 지난해에 캐나다에서 미국에 수출한 그 전체적인 상품의 5.2%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뭐 95%가 아니니까 작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50%나 되니까 많은 거고요. 더군다나 전례 없는 338조 대통령의 권한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한 번도 법적으로 테스트 돼보지 않았으니까 외교적으로 전반적으로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시행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핵 옵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거 338조를 발동한 건 핵 옵션이다. 핵 옵션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맹국 캐나다를 위협하고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전문가는 어느 매체와 인터뷰했는지 모르겠어요. BBC였던 것 같아요. 많은 미국과 미국 바깥의 매체를 보기 때문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 무역법 122조가 만료가 되잖아요. 연방대법원에서 미국이 맘대로 이렇게 상호관세 같은 것을 매겨서 붙인 것이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에 따라서 지금 배상을 다시 리임버스를 다시 환불을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이제 그 보강을 하는 무역 조치를 취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22조가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서 캐나다에 338조를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뭐 본보기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되는 거고, 그럼 본보기 하는 선택은 중국처럼 캐나다가 말이야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을, 똑같이는 아니에요. 미국보다 약간 약했던 것 같은데 보복을 했단 말이지. 이런 것을 하니까 이제 그랬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나 지금 이 순간에 50% 무역 관세를 하겠어요. 그리고 하면은 캐나다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캐나다도 또 보복 관세를 하겠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합의를 볼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런데 이젠 캐나다도 하도 약 오르고 다른 나라들도 약 오르니까 아이 또 이번에도 골치 아프고 또 복잡하고 미국이 강대국이고 하니까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하지? 라는 자세가 돼 있을지, 아니면 캐나다가 더 많이 양보할 수는 없지 하게 될지, 그 점이 포커스인 것 같아요. 설마 50%를 그렇게 하기야 할까 싶은데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루비콘 강 건너면 이거 시저가 이탈리아 북부에서 완전히 그 남쪽으로 로마를 진군하면 이거 내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전을 선포한 다음에는 돌아갈 수가 없었던 지금 그 길, 그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하는 이 정도로 이 사태를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아니니까, 줄리어스 시저는 아니니까 돌아가는, 건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 건넌 것 같진 않거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나 네, 마크 카니와 뭐 잘 지내고 있고 좋은 친구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마크 카니 총리가 준비가 돼 있다, 인텐시브하게 미국과 협상을 한 준비가 돼 있다 하니까, 이게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야지 또 다른 나라와의 무역 많이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그 일이 또 수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연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가? 지금 미국이 이란에 추가로 공습을 하고 미국에 지지 않습니다. 말로도 그렇고요. 벽화 같은 것도 그렇고요. 테헤란 광장에 붙여져 있는 절대로 미국에 지금 지지 않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미군이 3명이나 숨졌어. 그 사망에 책임을 물어야지 돼. 명예로운 공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면서 어제 이제 열흘째 야밤 밤에 이제 막 사방팔방을 지금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뭔가를 너무 부당하게 일을 하니까 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곳을 공격을 했다. 뭐 군 지휘 시설이라든가 해상 전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미사일, 드론 발사 기지 같은 곳을 타격을 했다. 방공망 물론 포함되고요. 지금 이란은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이제 저도 그 다음엔 어느 나라 국적의 선박이었지 하고 찾아봐야지 될 정도예요. 계속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2척을 공격을 했고 뿐만 아니라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내의 미군 자산 계속 공격하고 이란 대통령이요. 이란은 이제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full scale war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여기도 휴전 얘기가 나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3명, 요르단에서 2명, 이라크에서 1명, 이란의 공격으로 숨진 미군을 기리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했다고 얘기를 했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에 오만이 있으니까 미국 말 듣고 그쪽으로 항해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면은 바로 공격이야.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어느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서 이제 구명보트에 타고 뭐 구조가 됐다는 것 같아요. 선원들은 구명정을 탔으니까. 그러면 어제가 월요일이었죠. 오늘 화요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 6척입니다. 유조선, 화물선 6척이면 이게 이제 점점 줄어서 최근에 11척이 됐다가 7월 19일에 8척이었어요. 어제 20일에 6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걸프 지역 국가들도 요르단도 미사일 3기를 요격을 했어요. 이란 쪽에서 날아오는 거. 그 전날 그랬고 요르단이 어제는 요르단 날짜는 화요일이에요. 미국 날짜는 월요일이지만 또 드론 5기를 격추를 했고 바레인도 쿠웨이트도 지금 전체적으로 걸프 지역 국가들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테헤란도 마찬가지예요. 제3국을 통한 양측 간의 외교 메시지 교환은 계속된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악시오스가 보도를 한 이 내용입니다. 휴전인데요. 글쎄요, 이 휴전이 뭐 큰 의미가 있어요? 휴전? 뭐 여러 국가에서 휴전을 양측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 이집트도 포함되고 카타르 등. 열흘입니다. 열흘. 지난번에 했었던 게 60일이었잖아요. 60일 휴전한다 하고 반쯤 왔었을 때 완전히 휴전이 찢어지고 말았는데 열흘 정도 휴전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뒤에 뭐를 또 하고 연장하고 하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이 열흘 휴전안을 받아 넘버 1 옵션이에요. 넘버 2 아니면 이스라엘과 함께 대규모 합동 군사작전을 벌린다는 거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글쎄요, 악시오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며칠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 같다. 지금 막 함대 같은 군사력이 다시 그쪽 지역으로 많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모전이다 이건. 질질 끌기만 하고 그리고 왠지 이란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세계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가는 휴전하면서 뭐 여차하면 이렇게 할까 했던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휴전 아니면 전면전이다 쪽으로 간다는 거죠. 해서 휴전한 뭐 열흘 휴전한 안 내용 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게 들어가겠죠. 당연히 교전을 중단하고 열흘 내내 교전을 했으니까.
전면전은요, 전면전 플랜을 하면서도 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휴전을 하면서도 전면전을 할 수 있다고 이 오버랩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전투기, 공중급유기 수십 대 그쪽 지역에 배치했고, 공중급유기는 뭐 이스라엘에 벌써 며칠 전에 많이 들어갔어요. 긴급 경계 태세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안에 전쟁이 전면전, 공동 캠페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미국 측에 정보를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최근에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할 수도 있어. 막 이런 정보전을 주다가 이란 측이 말이야 원심 불리기 같은 것을 다 어디다가 숨겨놨어. 아니 그게 무슨 비밀 정보예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던데 그 예상을 못했습니까? 전쟁이 시작될 때 남아있는 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어디다 숨겨놨겠죠. 당연히 안 숨겨놨겠어요. 남아있으면. 그런 것을 또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줬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보를 줬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반복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휴전이냐 전면전이냐 지금 그것까지만 우리가 보면은 되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야 당연히 전면전을 치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을 때는 마치 네탄야후를 완전히 버려버린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그래요? 네탄야후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네탄야후가 만약에 미국에 오면 유엔에 오면은 뉴욕 시장인 조람 맘다니가 우리가 체포할 그럴 방안을 찾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사람을 전범으로 하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된 나라가 아니라서 사실은 할 수가 없다기보다 그런 나라에는 올 수가 있는 거죠. 네탄야후. 그러니까 푸틴도 왔었잖아요. 알래스카에 왔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연구를 하겠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맘다니를 또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이스라엘과 네탄야후와 트럼프 대통령이 멀어지는 거야. 아니야. 아니 뭐 현명한 이란 지도자들이라면서요. 지금은 쓰레기라면서요. 쓰레기라는 단어 아니냐고.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에 맞게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어떡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하지? 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도 없으면서 뭘로 싸우겠다고 그 말이 있죠. 무기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방부가 돈도 이 이란 전쟁과 싸우는데 필요한 그 돈도 없습니다. 물론 국방 예산이 많이 있지만 예산을 마음대로 여기서 저기서 차용해다가 쓸 수 있는 게 오픈된 건 아니니까 그 상태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러분께서 어제 만약에 오늘의 미국을 어제 처음 들으신 분이라면 또 오해를 하고 저에게 대해서 저에 대한 오해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방송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시고 앞으로 그분이 또 계속 들으실 거면 또 아시게 될 테니까 미군이 숨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군 숨진 애국자다 막 영예를 하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게 좀 어색했어요. 어색하니까 저도 헤드라인에 붙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 미군 몇 명 숨진 건 중요하고 의견이 여러 가지예요. 이란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초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숨진 건 아무렇지도 않아. 지네 나라 군인만 중요하고 그리고 진행자도 그렇지 말이야. 지금 보니까 완전 미국 편이야. 편 이렇게 야단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아니 미군 몇 명 좀 숨지면 어때? 그게 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란을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고 이란 지도자들을 다 처단을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 모든 분들의 말씀에 다 동의하지는 않고 아마 대부분의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란 민간인은 무슨 죄가 있고 초등학생, 이란 혁명수비대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잖아요. 이란이. 그러면 그 안에는 자발적인 뭔가 그 국민들에 대해서 눌러야 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지못해
혁명 수비군을 하는 군인들도 있을 거예요.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지금 보세요. 사망한 군인이거든요. 어제 이사벨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미 여군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병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는 일병 아니던데요. 중위죠. 타일러 제임스, 이사벨라 곤살레스 이 두 명.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숨졌고 이라크에서 또 이제 유해가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생명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는 지금 이란 전쟁이나 또 캐나다 관세나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인지 건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린든 B 존슨의 베트남처럼 돼가고 있는가. 아예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를 보니까 그 사진 자체에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을 그려놨더군요. 오늘의 미국 방송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많은 매체가 보도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아직까지는 이 이슈를 많은 매체가 보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은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를 해서 드러지 리포트도 쫙 그 게더링하는 사이트잖아요. 이걸 위에 올려놨었던데 백인 전용 커뮤니티, 그것도 뭐 유산자, 뭐 헤리티지 이런 걸 붙여요. 이게 이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법적인 도전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커뮤니티를 만들 때 법적인 도전을 피해가면서 만들었는데 지금 소송당한 거예요. 뭐냐면 분리주의 단체 Return to the Land,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 단체가 이제 프라이빗 클럽이다 해서 뭐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에팔라치아, 오자크, 알칸소, 미국 남부에서 시작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민권 사건 같은 거 기소하고 하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없애야 된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소수 인종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거기 많이 들어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선 그건 반대로 백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기본이잖아요.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뒤로 물러가면서 더 백인 그 분리주의자들이 활발하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겠어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대체 이론 같은 거, 지금 막 소수 인종들이 백인을 다 잡아먹어 하는 이런 것들. 해서 이 분리주의 단체 Return to the Land가 지난 3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는데 그동안은 방치가 됐었어요. 소송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1968년도에 공정한 주택법, Fair Housing Act라는 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에이전트들은 열심히 시험에 나온다고 공부하신 그 부분일 거예요. 주택을 사거나 주택 렌트를 줄 때 인종차별을 금지한 법,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인 공동체들만 마련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용기가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들의 여러 가지 판결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무슨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뒤집었었던 것, 이래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거든요. 해서 제일 처음에는 알칸소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알칸소주의 라벤든이네요. 그 RAVEN, 라벤든이라는 곳에 160에이커면은 그래도 뭐 농장 포함해서 꽤 큰 편이죠. 백인 전용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었는데 그것도요, 뭐 인공지능의 그 플랫폼 같은 것을 이용을 했대요. 해서 Private Membership Association 등록을 할 때 이렇게 등록을 해서 우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하는 이중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무슨 뭐 프라이빗 클럽이다 하니까 공공주택법의 요건을 살짝 피해가면서 인종, 뭐 종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 커뮤니티에는 당신들은 올 수 없어 하도록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백인 우월이라기보다 백인 분리단체 Return to the Land가 알칸소의 두 번째 부지를 착공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오자크 남부 에팔라치아 이런 데에 추가로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포장하냐면 프라이빗 클럽이라는 게 유럽 유산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유럽 헤리티지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거 잘 조심을 해야지 되는데 한국 어디 가면은 예를 들어서
미주에 살던 사람들. 이건 한국의 인종들이 다 똑같으니까 큰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서 유럽 유산 커뮤니티 하면 우선 피부 색깔부터 확 구분이 되잖아요. 혈통, 공통적인 조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농토를 같이 사고 구입을 하고 공동 생활을 하면서 뭐 이득을 얻어내고 이런 걸 설명을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알칸소에서 이 라벤든이라는 곳에서 지금은 한 뭐 40명 정도가 거주한대요. 이제 처음인 거예요. 시작이지만 쳐다봐야지 된다 하는 거죠. 홈스쿨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160만 에이커 부지가 23만 7천 달러에 사서 처음에 이 프라이빗 멤버십이라고 하니까 뭐 가입비는 얼마 되지 않네요. 25달러. 그리고 뭐 신혼조회, 아파트먼트 갈 때 신혼조회처럼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의 민족적인 배경 같은 거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그 정보를 들여다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 단체 Return to the Land라는 곳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에릭 오르웰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극우 성향의 인플루언서 인터뷰에서 히틀러를 언급을 합니다. 공동체가 유대인을 배제하기 위한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인 정체성 스스로를 white identity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백인 정체성을 확고하게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제2의 히틀러를 원하면 얻을 수 있다. 다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2의 히틀러는 얻을 수가 없다. 미국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즘은 소셜미디어라든가 인플루언서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2의 히틀러를 얻어야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공동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송이 들어왔는데 누가 소송을 했냐면 러시아계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는 기독교 신자예요. 원래 여기서 이제 토지 나도 얼만큼 160에이커라니까 사겠어요 하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거예요. 유대인 출신 흑인 남편, 유럽 무슨 뭐 공동체 이랬잖아요. 흑인 남편, 그리고 뭐 자녀도 혼혈, 이런 게 알려지면서 거부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송이,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백인 전용 소규모 동네를 만들고 빠르게 확장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야 하면서 이제 쭉 조사를 해서 일단 뭐 언제까지 한 5만 명 커뮤니티, 그 5만 명이 그 다음에 세를 불리는 데는 시간이 처음이 지금 40명 알칸소에서 처음이 작지. 이게 불리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또 낳고 복리처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빠르게 확장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법률을 전공하는 이런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법부 흐름을 이용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민권법에 따라도 그 과거의 민권법에 따라도 절대로 인종, 문화적인 차별을 금지하는데 또 수정헌법 14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봐야지 된다는 거죠. 법원에서 지금까지는 뭐 백인에 관한 이런 판결을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 들어와서 해줬던 적이 많으니까. 알칸소의 법무장관은 알칸소가 좀 보수적인 주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종주의 혐오한다. 우리 알칸소에 그런 걸 설 자리는 없다. 뭐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정도만. 그러나 뭐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악시오스가 연방 법무부에도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차별이다, 인종차별이다 하는 것도 지금 많이 기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 소송 중인 이 케이스가 이제 디스커버리라고 하죠. 보통 법적 용어로 증거를 제시해야지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서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을 텐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2년도 안 됐잖아요. 1년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이 사이에는 인종과 관련된 이런 많은 것들이 느슨해질 수 있고 이것을 이 단체는
이때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 돼 라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막 KKK단 비슷한 사람들이 미국 뭐 건국 250주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25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때에 워싱턴에 와서 막 행진을 한다던가, 아예 이렇게 분리주의 단체, 분리가 무슨 분리겠어요. 백인,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하는 그거잖아요. 백인 우월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죠. Return to the Land라는 이런 단체들이, 야, 지금이야, 이때야. 지금 행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이때 우리가 활동해야지 돼 하면서 이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오늘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거리감을 못 느끼고 날마다 아유 오늘의 미국을요 멋지고 품위 있는 그 시사 뉴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끝없이 깨어있고 덕분에 이 나이에도 계속 성장합니다. 언제 미국으로 돌아갈지. 그리고 제가 그거 올릴게요. 젤로 송금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메리 선생님이시거든요. 저에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임종 전에 돌봐드리려고 나왔다가 장례식 이후로 계속 한국에 머뭅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거리감을 못 느끼고 미국 뉴스를 오늘의 미국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우선 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다 짐작하실 것 같고요. 계시는 동안 잘 지내시다가 돌아오세요. 저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부조금도 못 드렸는데 오늘의 미국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제일은 이번 주 안에 꼭 할게요. 네. 이렇게 메리님 반갑습니다 라고 유수김 선생님도 인사를 해주셨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도 없는데 이란 핵 위험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란을 침공한 것은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보편적인 상식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힘은 빠지지 않고 있어요. 정치계에서 린지 그레이엄 급사한 연방 상원 의원의 여동생입니다. 7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죠. 달린 그레이엄 노던. 현재는 오빠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가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 새로운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할 때까지 이 여동생을 오빠의 유지를 받들여서 일을 몇 개월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결국 어제 션 해니티 쇼에 출연을 해서 출마를 발표하더군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션 해니티가 이 중요한 부분에서 훨씬 말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도 이런 걸 원하고 이렇고, 이제 아마 오늘부터 며칠까지 그 신청을 받는 날인가 봐요. 연방 상원 8월 11일에 치러지는 예비선거.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이라는 단어를 딱 써서 얘기를 하더군요. 오빠 자리에 나가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그 자리에 이 사람 둬야 된다 했고, 그리고 오빠 자리에 출마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는 건데, 어제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I am in. 그냥 간단하게 딱 I am in. 션 해니티가 다 설명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엄청나게 오빠가 이제 갑자기 사망하고 나서 압박감 같은 것도 느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는 기도를 했고, 그 가족들도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나가라고 했고, 오빠가 꾸린 가족은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고 해서 이 여동생을 본인의 딸로 입양을 해서, 오빠가 군에 30년 이상을 있었기 때문에 그 연금을 다 이 여동생에게 받게 해줬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살아생전에. 그리고 이제 이 린지 그레이엄의 여동생, 지금 린지 그레이엄의 자리를 맡고 있는 이 연방 상원 의원이 얘기를 해요. 이름이 뭐죠? 달란 그레이엄 노던.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오빠 린지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사람들이 오빠 린지를 너무 아낍니다. 저도 역시 거의 30년 동안
이주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에 정치 일을 한 적은 없지만 뭐 장애인을 돕는 그런 그 직업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데 7월 28일에 유권자가 아니라 공화당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네요. 민주당 후보는 정해졌어요. 의사입니다. 애니 앤드류스. 이 지역은 상당히 공화당 색깔의 지역인 것 맞고 많은 매체에서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당연히 재선이 될 거야 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사망한 뒤에 살펴보니까 생각보다는 민주당과 격차가 그다지 많이 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18% 이 정도의 차이로 이겼는데 그것을 훨씬 못 따라가는 거였어요. 린지 그레이엄은 뭐 나중에 나온 그 여론조사 뭐 물론 하나입니다만 3% 차이만 민주당 후보에게 앞서간다 할 때 이제 사망한 거거든요. 해서 공화당 내의 움직임은 이미 그 랄프 노먼이라는 공화당 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은 출마한다고 선언했고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자리에 그리고 또 한 사람 낸시 메이스는 어제 딱 이 여동생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출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 고려할 것 같았는데 난 상원 선거에 안 나가겠네. 이 낸시 메이스가 주지사 선거에 얼마 전에 나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움을 사서 앱스틴 사건 때문에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같은 여자로서 내가 희생자를 만나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왜 엘리트 그 앱스틴을 비호하거나 앱스틴과 같이 뭔가를 했을 수도 있는 사람을 보호를 하느냐 했잖아요. 거기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확 돌았죠. 그 뒤부터 낸시 메이스를 버려버렸죠. 해서 주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도 찍지 마 했고 실제로 굉장히 그 뭐 3위인가요? 5위인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린지 그레이엄의 여동생이 린지 그레이엄 그 자리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안 나온다 되는 거고요. 그럼 공화당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정치인이 숨지고 나면은 정치인의 와이프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45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뭐 형이 이렇게 이어받은 연방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그러나 뭐 린지 그레이엄이 공화당에서도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빅마우스와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리고 임시니까 여기까지는 괜찮다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요 마가에서도 빅마우스들이 상원도 세습을 한다고 왜냐하면 이 birthright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출생 시민권 증명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아니 태어난 혈통 피가 똑같다고 오빠 것을 여동생이 이어받는다고 birthright 그 상원 그것을 이거는 멍청한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령 지지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페더럴리스트라고 잘 알려진 매체잖아요. birthright 그 세네터십은 이거 멍청한 거 아니야? 멍청한 발상이지. 이거 단호하게 거부해야지 되는 발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 그 하원 의원이에요. 공화당 버지니아의 밥 그 하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 스왑프를 다 쓸어내버리겠다고 하더니 정말 그 스왑프가 아주 최악의 인물들로 꽉꽉 채워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정말 더러운 물로 꽉꽉 채워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패밀리 네임 그레이엄, 린지 그레이엄이잖아요. 이 여동생도 패밀리 네임으로 채운다던가 아니면 정말 대통령에게 무조건이에요. unconditional이에요. 그리고 정말 constitutional 정말 헌법조차도 위반하는 그 정도의 위헌적인 충성 복종을 서약하고 last name 이것 때문에 그렇게 뭐 상원이 되고 한다는 거 이것보다 더 나쁜 기준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이런 사람들 공화당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지겹다. 족벌주의 이제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분명히 그거 뭐죠? 뭐 그거 베팅하는 사이트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길게 심층 보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무래도 재정 관련 그 보도를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는 일반인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도 많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빼는데도 기사가 제법 길어요. 뭐냐면 국세청장이에요. 이분이 JP 몰건에서 일할 때 동료들을 스파잉했다. 스파잉하라고 지시를 했다. 프랭크 비시나노. 국세청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보장국장도 하고 있어요. 먼저 사회보장국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국세청장까지 겸직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겸직이 많잖아요. 이 본인은 우선 부인한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국세청장 자리, 모든 납세자에 대한 정말 방대하고 민감한 금융 정보를 보관하고 그러는 곳이 국세청도 그렇죠. 사회보장국 안 그래요? 가장 그 예민한 두 군데를 맡고 있는 헤드, 그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이에요. JP 몰건 체이스에서 그 당시에 이제 COO, 근데 co-CEO였어요. 공동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있을 때 아주 거대한 금융기관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지휘할 수 있는 위치였죠. 본인의 그 위치를 이용을 해서 안전보안부서를 통해서 자신의 라이벌인 사람들 있죠. 그리고 직원들 있죠. 민감한 정보, 내부 통신에 대해서 아주 명분 없이 접근하면서 염탐을 했다, 스파잉했다 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경쟁하는 그 임원들, 그 사람들의 이메일을 뒤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JP 몰건에서 일을 했고 소비자 금융 책임자였대요. 지금 웰스파고 CEO인 찰리 샤루프트, 이 사람 것도 염탐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많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한 사람은 본인이 내가 아무래도 스파잉 당하고 있는 것 같아 해서 의심을 해서 이메일에 암호 같은 구조를 넣어놨대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이 비시나노가 그 구조를 그대로 얘기를 했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슨 소수의 법무팀만 열람을 할 수 있는 기밀 초안 고소장에도 접근을 했다. 왜 이 사람이 그럼 JP 몰건이 있을 때 그랬느냐? 그 목표는 직원들을 쥐고 흔들고 이 정보로 경쟁자를 약화하고 자신의 그 책임과 권한 같은 것을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객 정보에 부적절하게 접근했다는 의혹은 지금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12년 말부터 여러 해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태도 자체도 동료나 아니면 부하 직원들의 굉장히 무례한 그 스타일이죠. 그건 스타일이 그렇고, 데이터 수집하는데도 회사 규범을 어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였어요. JP 몰건에. JP 몰건 누구예요? 제이미 다이먼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제이미 다이먼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면서 다른 직장을 찾아가신다면 내가 충분히 그걸 후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직장을 옮겼죠. JP 몰건을 옮겨서 결제하는 그런 회사, 퍼스트 데이터라는 회사, 나중에 다른 회사와 그 합병을 했는데 그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 비시냐노예요. 비시냐노의 변호사는 염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청문회 같은 거 다 통과를 했고요. 처음에 사회보장국의 국장으로 했을 때도 그때도 상원의 인준을 받았는데 이제 국세청 일까지 맡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일이 뭐냐면 이 비시냐뇨가 트럼프 계좌 있죠. 트럼프 어카운트. 자녀를 낳으면 뭐 정부가 $1,000 이렇게 해서 매칭 펀드에서 그 아이에게 뭔가를 이렇게 나중에 그 해준다 하는 그것을 이제 주도를 해서 했었던 그 사람이고, 그리고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서가 유출됐다, 그 합의 본 거 있잖아요. 국세청과. 거기와 관련해서 국세청과 합의 볼 때 그때 이렇게 합의하는데 동의한 사람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세금 그리고는 다시는 그 가족, 아들들, 딸들, 이 트럼프 일가에 대한 그 세금 조사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것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거 물론 연방 판사가 불과 며칠 전에 그거 아니야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뒤집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이 JP 몰건과 그 이전에 시리그룹에 다녔는데 거기서 이 BC 냐뇨가 뭐 문제가 있을 때 해결사 이런 걸로 굉장히 그 유능했었대요. 유능했으니까 이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아주 대명사처럼 돼 있는 그 제이미 다이먼 같은 CEO의 눈에도 띄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2년 막 문제가 있고 할 때 2년마다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한대요. JP 몰건 체이스에서. 거기서 이 BC 냐노는 전체 JP 몰건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이후에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했는가 이걸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그런 지금 증언도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게 굉장히 월스트리트저널은 크게 보도를 했고 일반인들도 다른 직책이라면 몰라도가 아니라 다른 직책에도 그런 사람이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그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 돈이 엮여 있는 다룬다 하는 그 내용이어서 좀 핫한 이슈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예요. 영국 왕도 세금 또박또박 내던데 트럼프는 뭔가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우리 시청자들을 위하여 정확한 시간에 좋은 뉴스를 우리 오늘은 럭키 행운 택시인 줄 알았으면 안 읽었을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댓글창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럭키 행운 택시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손님들과 감사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존킴 사장 올림 하셨는데 올림은요 제가 올림이고 내림 하셔도 돼요 앞으로는. 그리고 택시 존킴 사장님 택시 타고 다니시면서 많이 홍보해 주세요. 오늘의 미국. 그리고 이 순간에 지금 행운 택시 안에서 존킴 사장님과 함께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요 어디 가시던지 오늘 하시는 일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고요. 오늘의 미국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참 창피한 뉴스긴 한데요. 스페인이 포토샵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아웃 오브 월드컵 그 셀레브레이션 그 사진에서 포토샵을 했다 하는데 저는 포토샵을 한 건지 하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뉴스의 포커스는 그거거든요. 스페인의 그 축구협회가 공식 그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사진인 거예요. 원래는 이런 거잖아요. 어제 비디오를 보여드렸으니까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에는 FIFA의 회장만이 이 우승컵을 선수들에게 줬는데 주는 그것을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나와서 줬어요. 주고 나서 왼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쭉 가서 거기 서 있으니까 그 인판티노가 왼쪽에서 막 달려와서 지금 우리 타임이 아니라고 빠지라고 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이렇게 서 있었던 이 그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인데 그 스페인의 축구협회는 그런 사진을 낸 게 아니라 실은 사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사진들을 실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토샵으로 뺐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포토샵으로 뺀 건지 그 순간에도 이렇게 비디오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본인이 설 자리 안 설 자리 구분하지 못하고 또 피파의 회장이 가서 나오세요. 지금의 주인공 이 무대 스테이지의 주인공은 스페인 우승팀들만 서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한데도 옆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이런 장면이 문제가 돼서 스페인의 축구협회가 뺐다 빼지 않았다라고 말이 되는 그 자체가 뉴스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것도 기사가 길어요. 근데 긴 기사를 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잘못 보여드렸던 사진 하나를 전해드리면서 끝납니다. 자, 이 사람이 마티네스. 아르헨티나에 다 못했다라고 어느 매체가 그랬는데 골키퍼는 잘했잖아요. 골키퍼였는데 어제 제가 영국 골키퍼를 잘못 그 사진을 올렸었어요. 바로 이
골키퍼였다는 것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오늘 화요일 맞죠?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월요일인지 모르겠어서 7월 21일 화요일 맞고요.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행복하게 지내세요. 내일 다시 뵙고요. 열심히 싸운 골키퍼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